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오늘 읽고 떠들기 살펴볼 책은 우리 아이 주식 부자 만들기 라는 책입니다. 수익률 200% 복리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건데 조금 아쉬운 거는 수익률 200%라고 하는데 뭐 이건 좋은 때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여기 책에 보시면 이제 아이 계좌의 수익률이 뭐 얼마가 됐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테슬라 뭐 591% 아이한테 사줬더니 뭐 그랬다 하는데 기준이 2021년 10월 기준입니다. 지금은 2022년 3월이 되었는데 주식이 좀 박살났죠. 엔비디아도 200%가 넘었는데 아마도 수익률이 봐야겠지만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들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이 책을 출간할 시점에 이제 200%의 복리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식의 부제를 달고 있을 만큼의 수익률이 좋았었기 때문에 한번 이 책을 써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저자 소개를 드려보면 두 분이 부부세요. 아내분이시고 남편분이시고 아내분은 소개에 따르면은 이제 교사셨다가 아기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셨고 남편분은 이제 행원이십니다. 은행원, 대구은행 PB 지점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운영하시는 채널이 있습니다. 관련된 이런 컨텐츠, 경제 관련된 주식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는 알고TV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 중이시고 구독자는 한 1600명 정도 되는 채널을 운영 중이십니다. 한번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앞서서 지금 요즘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또 이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보실게요. 미래 성장 산업에 주목하기, 미래 성장 산업에 주목해서 아이 주식은 좀 미래에 잘 클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주자라는 뭐 좋은 뜻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세계 1등 기업이라도 그 업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1등 정유회사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뭐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시대에 세계 1등 담배 회사도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유회사와 담배 회사가 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죠. 실제로 미래에 정유회사, 전기차, 담배 회사 요 세 개 중에 전기차 회사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장에서는 판별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 선입견일 수 있긴 한데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는 당연히 기술주가 중심이 될 것은 맞겠지만 어쨌든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정유회사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 유가가 막 100불 넘어가면서 지금 널뛰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아다닐 텐데 이렇게 정유회사는 안 좋다. 담배 회사도 안 좋다. 담배 회사도 지금 같은 타이밍에 굉장히 방어력 좋죠. 그래서 꼭 그런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지는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해보게 되고요. 미성년자 10년간 비과세 한도 2천만 원, 20년간 총 4천만 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우리 부부는 2천만 원을 증여한 뒤 증여 신고를 했다.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주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바로 증여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서를 걸어 나오면서 10년, 20년 뒤에는 이 돈이 과연 얼마나 되어 있을까? 훗날 어떤 어른이 되어서 아이가 이 돈을 사용하게 될까란 기분 좋은 상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녀 계좌에 목돈을 송금하고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세금 절약을 위해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증여했더라도 증여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은 사용하지 않으면 한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한 돈으로 투자해 훗날 몇십 배의 수익이 난다면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 두는 차원에서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여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가 잦은 매매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어린 자녀를 대신해 부모의 판단으로 추가 수익을 낸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금 증여 신고는 하되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가 잦은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면 매도는 없죠. 그래서 거의 매수만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죠. 자녀가 사회와 기업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함께 의논하며 매수를 결정하고 이후 성인이 될 무렵 스스로 투자하도록 돕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 주식 부자 만들기에 제일 첫 번째 사실 아기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증여입니다. 증여. 내가 사줘서 주는 거죠. 줄 수 있으면 참 좋고 그럴 여유가 있으면 참 좋은 건데 여기 부부님은 2천만 원 증여할 여유가 있으셨고 그래서 증여 신고를 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주식 투자를 가르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부모는 우선 첫 번째로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서 물려주고 싶어 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저는 증여하진 않았는데요. 10살이 되면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큰아들한테 이제 주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돼야 될 텐데요. 어쨌든 나라에서 이러한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비과세로 일정 정도의 한도를 줘서 장려를 하고 있어요. 비과세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정말 자식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증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예. 이 책의 107페이지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07페이지에 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증여 시기를 잘 맞추면 최대 4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잘 맞춰서 증여하면 성인이 됐을 때 한 방에 주는 돈보다 4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대치로 맥스로 내 자식한테 주식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살이 되는 해에 얘한테 2천만 원을 주고 20살이 되는 해에 또 2천만 원을 주고 21살 이후 대학교 졸업할 때 5천만 원 해가지고 2천, 2천, 5천에서 총 9천만 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로. 저는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요. 둘이 합쳐서 그러면 9천이면 합쳐서 1.8억이네요. 아주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군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10년 기간으로 2천씩 그 한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인 돼서는 5천까지 비과세라 간단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살 되기 전까지 10년 한도니까 10년 되기 전까지 2천만 원을 열심히 모아서 얘한테 주고 또 다른 10년인 20살 될 때까지 20살 될 때까지 2천만 원 주고 성인 딱 되고 나면 5천만 원을 딱 주는 참 그렇게 계획들을 참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딱딱 맞춰서 2천, 2천, 5천씩 줄 수 있는 부모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또 돈 쓸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받는 자식은 참 부모한테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합니다.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월급날, 생활비 정산한 날은 매수하는 날. 처음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사면 오를 것 같은 기대감에 무턱대고 목돈으로 한 번에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좀 위험하죠.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1등 회사 주식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또 위기 상황에는 다른 주식과 함께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밖에 사실 방법이 없죠. 뭐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눠 살 뿐. 이때 단순히 나눠서 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투자할 금액에 따라 매수 계획을 세워두면 좋습니다. 매수 계획을 세워서 나누는 계획을 세우는 게 매수 계획이겠죠. 만약 목돈을 투자할 경우 금액에 따라서 5회 또는 10회 정도로 나누고 투자 간격은 월 1에서 2회 정도로 매월 같은 날짜에 투자하기를 추천합니다. 직장인은 월급날, 주부는 생활비를 정산하는 날, 아이들의 경우에는 용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모은 날에 주가와 상관없이 모아가는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누리자는 거죠. 주가가 싸졌을 때 일정 금액을 사면서 더 주수를 매입하게 되는 그런 효과, 당연한 거죠.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갑자기 주가가 크게 내리거나 오를 때 계획이 없던 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꼬인 실타래를 풀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한 번에 막 던지다가 돈을 다 써버리면 이걸 풀기가 쉽지 않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턱대고 산 주식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꼭 바닥에서 사고 말 거야 라는 생각에 차트를 확인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바란다. 참고만 할 뿐이죠. 꼭 과거의 기록이니까 참고만 할 뿐이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더욱더 그러하다. 소중한 시간에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기보다는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며 실천하는 것이 노력 대비 성공 투자를 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며 실천을 하더라도 핸드폰만 보게 되죠. 주가가 하락하면 소중한 시간에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게 됩니다. 분할 매수 계획 철저하게 세우고 뭐 다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어쨌든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 돌려가기를 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다 맞는 말입니다.
저자는 생활비를 쓰고서 남은 돈을 주식을 매수한다고 했습니다만 저도 아주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주가가 장기간 정말 하락 추세라서 주식으로 내 돈을 바꾸는 행위가 돈이 좀 삭제되는 느낌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섭죠. 어쨌든 투자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 우상향한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내가 버는 근로소득을 얼마나 많이 자산으로,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가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제 경우에는 소비할 돈보다도 먼저 투자부터 하고 돈이 좀 남으면 그걸 갖고 소비하는 굉장히 소비를 줄여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추면 교육 효과가 제로다. 올 한 해 신규 미성년자 계좌가 100만 개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자녀에게 주식 사주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과 책에서 자녀를 주식 부자로 만들라는 조언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손주들에게 주식을 사주기 위해 증권회사를 방문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인간 지표가 떴다. 이때 조금은 매도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예. 이게 21년 작년 말쯤에 출간된 책이니까 이때가 워낙 좋은 장이었기 때문에 뭐 주식 사주기 열풍이 불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까지 다 그냥 증권사에 와서 막 계좌 트고 주식 어떻게 사요, 뭔 주식이 좋아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인간지표가 뜨는 타이밍이었는데 역시나 저도 인간지표의 하나가 됐죠. 예, 주식을 그때 사왔고 지금 이렇게 좀 힘든 시간 버텨내고 있네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아까운 청춘을 허비하지는 않을까? 보태줄 결혼 자금이 없어 고개 숙인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부모라면 누구나 한번 해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 때문에 무턱대고 자녀의 이름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뼈아픈 교훈만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올바른 선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는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투자 목적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 수익률에 따라 감정에 지배를 당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그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악이죠.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급기야 내가 투자한 회사만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투자를 단순히 포인트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투자는 좁게는 국내, 넓게는 세계를 이해하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생각과 경험을 할 정도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 또는 내가 창업하고 싶은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면 높은 수익률보다 훨씬 더 값진 교육이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자녀한테 사주고 싶은 주식은 뭐 이렇게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자녀가 이 회사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취직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회사를 사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회사를 샀을 때 계속 오래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녀와 함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주식 투자에 대해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정말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투자 습관이라 사실 매매를 위한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적인 관점에서 수익률을 좀 신경 쓰지 않고 기업과 동행하려는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뭐 돈이면 다 된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정말 최고야, 킹왕짱, 이게 아니라 투자는 왜 필요하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부모가 미리 가르쳐 주면서 투자를 배우는 초기부터 이걸 잘 가이드를 내가 자식한테 잡아준다면 정말 살아가는데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돈 관리, 지나친 간섭은 피해야. 간섭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돈을 주면 간섭 안 하고 그냥 위임해야 되는데 너 어디 있었니? 너 뭐 샀니? 돈 얼마 남았어?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자녀의 용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 엄마와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라는 뜻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돈을 언제 얼마만큼 주는지도 중요하지만 용돈을 주고 어디에 쓰는지 일일이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이를 믿고 소비의 자유를 허용해주면 어떨까요? 아이가 돈을 쓰면서 스스로 터득한 깨달음만이 진정한 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쵸. 돈을 팡팡 써보기도 하고 아껴 써보기도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아, 이렇게 쓰다가는 좀 안 되겠는데, 이렇게 아껴 쓰면 좋은데, 뭐 이런 걸 배우게 되는, 뭐 경험을 해봐야 배울 거 아니에요. 그쵸? 자신이 받은 용돈을 꽉만 나오는 뽑기에서 써서 허무함도 느껴봐야 되고,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사서 뿌듯함도 느껴봐야 합니다. 매일 뽑기만 하고 달고나 사탕만 사 먹어도 일단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켜봐 주십시오. 분명 머릿속으로는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또 꽝이 나왔네. 뽑기 그만하고 그 다음엔 돈 모아서 갖고 싶었던 5색깔 볼펜을 사야지 라고 말이죠. 이렇듯 소비의 경험이 풍부한 아이들은 자신의 용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돈의 소중함을 느끼면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투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용돈 관리라기보다는 정말 관리란 영역, 매니지먼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용돈을 주고서 완벽한 위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어려갖고 용돈을 아직 시작을 하진 않았는데요. 용돈을 주게 되면 스스로 돈을 관리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소비를 계획하고 하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개입은 사실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규칙을 세워가지고 본인 스스로 어릴 때부터 작은 돈을 이렇게 관리해보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것이 투자보다도 앞서서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기본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기식 소비와 그 공허함을 아는 것. 몇 년 전 남편 친구 모임에 갔을 때입니다. 테이블 위의 나의 기저귀 가방이 유독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남편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결혼기념일 선물을 사주겠다며 나를 백화점 명품관에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5주년 결혼 선물로 200만 원 가까이 하는 명품 가방을 사줬습니다. 명품 가방을 처음 받아본 나는 그 가방의 가치만큼 나의 가치도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족감의 유효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닌 보여주기 위한 소비였기 때문입니다. 비싼 명품 가방에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나면 남은 건 공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시원하게 쇼핑하는 친구, 종류대로 학원을 보내는 옆집 엄마. 옆집 엄마는 늘 이래요. 항상 그 옆집이 문제입니다. 옆집 아들, 옆집 남편, 옆집 아이, 옆집 아내, 문제예요, 옆집. 고급스러운 헬스장에서 1대1 PT를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비교하는 삶에 익숙해져서 남에게 잘 보이려는 물건들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책을 읽다가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에 나는 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러운 것만 바라보느라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이 하찮게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러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 명품 가방은 나의 품위를 완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는 소비가 오히려 나의 품위를 지켜준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보여주기식 소비는 공허한 것이다.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으로는 나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보여주기식 소비를 나도 좀 해보고 꽤나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저런 겸손한 입에 발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 보면 넥슨의 김정주 대표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요. 돈이 전부는 분명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돈이 정말 모든 요소에서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돈만으로 아이가 행복해 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는 하다못해 비싼 장난감을 사줘도 물론 좋아하긴 하겠지만 어느 때 보면 그냥 비닐봉지 하나 던지고 종이로 비행기 접어서 날리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돈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그 중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부모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이에게 주식 투자, 더 나아가서는 경제 및 사회가 돌아가는 그러한 원리와 함께 부자 되는 습관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 부모가 읽어보면 좋을 법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의 깊이가 초심자용이어서 좀 얕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좀 사실 아쉽긴 아쉬워요. 좀 되게 얕은 측면이 있어요. 깊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담 없이 내 아이의 투자 교육을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정말 가볍게 읽기에는
괜찮은 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